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물건에 애착을 좀 가지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좀 애착을 안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책도 좀 자주 버리고 그런 편이어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당장 제가 많이 쓰는 물건들 가져와 봤는데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당장 한 2시간 있다가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곧 붙여야 되는 저희 책인데요. 쌍경 포장지로 이렇게 열심히 쫄쫄 말아서 팔고 있는데 저희가 대형 서점 유통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책이 다 제 손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어떤 되게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 네. 의미가 많네요. 네. 애증의 물건입니다. 노트북도 네. 되게 작업용으로 잘 쓰고 있는 물건인데 이게 약간 웃긴 말인데요. 저는 정말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해서 한 3일 정도밖에 아무 한 발짝도 안 나가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작업도 당연히 데스크탑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쩌다가 좀 외부 출장을 자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 비밀이 다 땡겨서 노트북을 그냥 질렀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반대로 밖에 좀 쉽게 돌아다닐 수 있고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미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환경들이 잡혀서 노트북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핸드폰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1인 출판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루틴이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날의 주문을 보면서 주문서 발송하고 출근하고 점심시간 밥 먹고 들어오면서 또 미리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컸었기 때문에 저한테 핸드폰은 약간 엔터테인먼트 기기보다는 저희 어떤 디지털 노마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업무 툴이자 전 또 굉장히 헤비 트위터리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 물건들 3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원별이고요. 스스로 많이 소개할 때 편집자 겸 작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작가가 먼저 오지 않는 이유는 저의 커리어가 편집자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평생을 강서구에서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이버 소설장 작가회 매니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한 사람들을 데리고 얘들아 소설을 쓰자, 내가 읽어줄게, 소설을 쓰자 그 식으로 막 독려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PDF 웹진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다니는 내내 그 작업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웹진이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걸 편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운영자인 제가 하겠죠. 그래서 독립출판이란 말이 시장에서 쓰이지 않았을 때부터 사실상의 독립출판을 하고 있었고 그때의 경험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취직에 성공을 해서 온라인 서점에 이제 MD라든가 PD로 많이 근무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온라인 서점, 뭐 전자책 서점, 아니면 뭐 웹소설 플랫폼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좀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고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쯤 좀 건강한 취미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소설이니까 나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소설을 몰아썼어요. 근데 그렇게 썼던 것 중에 이제 한 편이 저희 어떤 데뷔작이 되면서 나는 내가 쓰는 거 좋아했는데 상 받은 거 보니까 남들이 보기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써도 되겠다 라는 어떤 뭐랄까 외부의 허락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써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게 다 작가, 편집자, 친구인데 작가, 친구인데 편집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창작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저도 편집자로서의 어떤 저의 편집론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스스로에게 좀 실험해볼 필요도 있었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게 됐었고 또 아예 과거로 돌아가면은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네이버 블로그에 자작 소설을 써서 올리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나름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소설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죠. 왜냐면은 제가 글 쓰면은 주변에 있는 프로 편집자 작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읽어주고 코멘트를 해주니까 일부러 이날은 그냥 쉰다라고 그 휴일을 정해놓고 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가라고 하면 좀 묘한데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그냥 책을 읽지 않고요. 다른 책을? 네, 아예 그냥 읽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뭐가 좀 꼬이더라고요. 그거 말고 쉴 땐 그냥 남들처럼 뭐 드라마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요즘은 주로 게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참 누군가의 이름을 대기가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요. 저는 워낙 미국 작가 닐 게이먼을 되게 좋아하고 닐 게이먼 같은 거 좀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작가 선생님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본인이 고용한 보모를 성추행하고 이런 걸로 공론화가 되면서 복잡한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누군가 이름을 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부터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잘 없었어요. 저 사람의 어떤 소설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의 이 글은 이런 걸 너무 잘 써서 나도 써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만 난 진짜 롤모델이란 건 닮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는 크게 느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창작가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되게 최근에 느꼈던 거는 2년쯤 전에 마이너스 감정으로 창작을 하지 말자 네 라는 거를 좀 스스로에게 단단하게 새기는 계기가 있었어요. 누가 뭘 썼는데 이게 너무 별로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싫어하는 걸 가지고 뭔가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괴하고 기분 나쁘고 무서운 게 나와가지고 이런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미덕에 대한 글을 쓰자. 네, 그렇게 결심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자가 좀 강한 편이라 그러니까 작가를 정의한다는 건 사실은 시장에서 이 작가를 어떻게 팔 것이냐랑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F 작가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쓰는 건 다 SF라고 인식이 되고 SF 독자에게 팔리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특정 장르를 좋아하긴 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장르를 넓게 쓰는 편이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쓸 수 있겠는데 싶으면 쓰는 편이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인식되면 좋겠다라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의 작업에 되게 만족도가 큰 편이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있고 내가 재밌으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고 한 2, 3년 뒤에 지난 소설 폴더 뒤져보다가 성함이 소설 진짜 잘 쓰네 이러고 자기 만족하는 편이라 남들이 어떻게 보면 좋겠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딱히 중요하지 않고 네,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책 읽었는데 재밌었어. 다음 것도 봐야지 라고 생각이 되면 좋겠다 정도. 이미 건강한데요? 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건강한 정신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감을 되게 창작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끔 미디어들이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감이라는 건 사실은 아무 데서나 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창작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소재주의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상한 아이템들을 잘 뽑아서 소설 쓰는 걸 즐기는 편인데 아이템을 찾는 것 자체는 그냥 살다 보면은 세상이 저에게 아이템을 떠먹여줍니다. 정말 그냥 뉴스 보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쓰기도 하고요. 당장 여기도 저 요즘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드디어 LP 유행을 넘어서 다시 워크맨이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면은 그런 워크맨이나 카세트 테이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게가 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 건물 표지책 같은 거 쓰면은 앞으로 한 2년 안에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일상생활 하면서도 네, 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중에서
이거를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나? 이걸 내가 써서 더 팔 수 있나? 뭐 그런 고민이 더 크죠 사실은.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대답해드렸던 게 저는 소설을 좀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은 길어봤자 일주일 안엔 초고가 나오는 편이에요. 단편 소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모든 게 순조로우면 3일 만에 원고지 100매의 단편 소설 하나에 초고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생각을 좀 되게 길게 오래 하는 편입니다. 그냥 하나의 아이템을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면서 이걸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저는 약간 레고블록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웬만큼 머릿속에서 그림이 나온 것 같다, 이대로 쓰면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작업해서 끝내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긴 건 2, 3년도 넘어가요. 그러면은 막 까먹고 그러지 않아? 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냥 까먹으면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브랜드 떠오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떠올랐던 좋은 아이템 지금 다시 기억났어. 그러기도 하고요. 이것도 약간 속된 말이지만 왁구가 나왔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쓰는데 뭐 최소한 사건이 뭐 2개는 필요하고 큰 아이템, 큰 주제가 하나는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재료는 다 있는 것 같아. 이제 쓰면은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판단이 서고 그 당시에 저한테 뭐 다른 급한 일이 없으면은 쓰고 뭐 그런 편이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넣어두고 그냥 안 보는 편이에요. 묵혀두고 안 보다가 한 일주일, 2주일쯤 뒤에 열어보고 네. 저는 약간 되게 기획이 우선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책 작업할 때 특히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컨셉의 이런 내용의 책을 쓸 건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3편이 있는데 최소한 7편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컨셉의 이런 분위기 이야기를 4편을 더 만들자. 네,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들어가는 편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 건조하게 적어놨다고 항상들 그러는데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완성하고 넘기고 나면은 저는 지단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되게 금방 잘 까먹어 버려요. 작업 끝났으면은 이제 워낙 교정할 때도 많이 보고 하니까 막상 책에 나오면 책은 보지도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난 작품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나마 이제 요즘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거는 천이무봉 비연서가라는 3권짜리 장편 소설인데요. 이거는 워낙 웹소설로 연재를 했던 작품이에요. 웹소설로 정확히 외전 포함 딱 100화로 만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좀 사정이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단행본으로 전자책으로 팔자라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출판사 측에서 단행본 말고 우리 연재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단행본하고 연재는 좀 호흡도 많이 다르고 해서 고쳐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쳐 쓰기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해달라니까 100화로 써줘야지 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막상 잘 팔리진 않았어요. 그랬을 거라고 알고 쓰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2, 3년 있다가 판권 회수해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니까 저의 어떤 레이블로 다시 내려고 했는데 이러면 다시 단행본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행본으로 썼던 거를 웹소설로 고쳤다가 다시 단행본화 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 작업에서 전체 소설의 한 40%를 새로 쓰고 잘랐어요. 이 과정이 한 3에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고 역시나 이게 잘 팔릴 게 아닐 책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없었지만 하지만 작업으로서는 의미가 있었다. 저의 어떤 내외적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적으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시인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실망하는 부분이 상을 받으면 청탁이 엄청 많이 올 거야
나도 넷플릭스에 원작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특히 제가 상을 받았던 그 문학상은 좀 되게 유명하진 않은 문학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걸 편집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은 하지 않았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제가 저의 창작물에 대한 어떤 확신은 크게 없었던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게 대상을 받았고 이게 약간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공모전 투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상을 받겠다. 예심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아 이건 받았네 오. 이거는 받겠다 라고 했을 때 못 받으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고 실제로 받으면 받을 것 같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네, 그치 그러고 약간 좀 친구들하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거는 분위기 보니까 상 받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 발표가 되기 전부터 이 정도 평가 받았으면은 내가 정말 그게 못 쓰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좀 더 자신감 갖고 더 써도 되겠다 내가 내 작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부끄럽진 않아도 되겠다 열심보다는 이제 확신을 얻었다 네, 그런 상태였죠 아마 그게 아니었어도 소설을 계속 쓰기는 썼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분위기라든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상을 하나 받고 시작하는 것과 상 없이 시작하는 거는 많은 차이를 낳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딱지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했다 만약에 이 우주선 이름이 개딱지가 아니었으면 난 안 뽑았을 거다 오 정말요?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셨고요 사실 그런 거 노리고 들어간 제목이었기 때문에 약간 찔끔했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불안한 청년 실태 같은 것들을 많이 담아놓은 것들이고 택시 산업금이라든가 되게 현실의 것들을 많이 옮겨서 담아놓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시대상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심사위원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그런 자체 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그 공모전 주최도 해보고 실무도 뛰어보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못해 계약서 사기 같은 거는 안 당할 수 있으니까요. 훌륭하시네요. 네. 일단 출판사 이름은 에픽로그라는 출판사고 그 안에 저희가 서브 브랜드로 미싱 아카이브를 쓰고 있고 저희는 이거 독립 출판 브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든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요. 어쨌든 상을 받고 추가적인 청탁 같은 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속 내 작품을 무료로 공개를 한다든가 뭐 추가적인 공모전, 도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을 받기 전에 제가 공모전을 한 10개쯤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의 목표는 공모전마다 다른 작품을 낸다였기 때문에 되게 지쳐있는 상태였고 쌓여있는 작품도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좀 너무 낭비스러운 것 같다. 네, 어차피 내가 책을 만드는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내가 독립 출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1인 출판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내 책 내가 만들어서 팔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제 작업을 그냥 스스로 하게 된 거죠. 굳이 출판사의 손을 통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컸던 것 같고 어떤 점에서는 출판사를 통하는 게 훨씬 낫죠. 그분들은 그거를 진짜 완전 본업으로 책을 팔아야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열심히 팔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상업성 있는 좋은 글을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좋은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팔지 고민할 시간에 내가 팔자 라고 시작한 게 많이 큽니다. 모든 독립출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전이라는 거는 자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시련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할만하고요. 책 만드는 작업은 좋아해요. 재밌어요. 출판 편집 외주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한 번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싫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획이 우선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내 책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작년에 호러, 작년에 뭐 SF였으니까 올해는 판타지가 나오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 원고가 10편인데 이 중에서 결이 비슷한 게 4편이 있으니까 이 4편은 고쳐 쓰고 새로 3편을 써서 한 권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기 때 사고방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 활동이랑 편집자 활동이랑 크게 구분은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계획적이시네요. 그러지 않으면 전 영원히 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목표를 정해놓고 일정을 역산해서 지키는 타입입니다. 훌륭하시네요. 저희 책마다 들어있는 한 줄 문구가 있는데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미싱 아카이브니까 실시간으로 미싱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의 대학 전공은 문헌정보학이고 저는 이제 보존, 자료 보존이라든가 이런 아카이빙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웠는데 항상 전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모든 기록을 다 남길 이유가 있나? 아무도 안 보는 기록이라면 이걸 아카이빙하는데 의미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카이빙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공간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서 제 생각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언젠가 사라져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 재밌고 유의미한 걸 하자.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책들을 단종시키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이 미싱 아카이브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 말고 다른 종이출판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장점,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단점, 그걸 내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구체적인 장점들은 있죠. 책을 팔러 나갔을 때 제가 쓴 사람이고 제가 기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를 되게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서점이라든가 뭐 좀 상업출판사의 부스에 방문해서는 느끼기 힘든 경험이다.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내 취향대로 만들 수 있고 약간 좀 상업 논리에서 벗어났어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역시 출판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인데 소량으로밖에 책을 만들지 못하면 단가가 비싸다는 거.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그냥 적게 만드는 책에 맞는 기획을 하자라는 식으로 그 럭키비 기자 사고로 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장단? 네,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무 치명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겐 장점인 경우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하는 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소규모 출판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잘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쓰고 본인이 좀 낯설고 본인의 기획에 맞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덜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소량 인쇄의 달인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되게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업이 되게 짱짱하게 있으신 분들이 종이출판을 어떤 취미로서 한번 하시면서 한 1000부 인쇄하는데 한 책 1000권 정도 인쇄하는데 한 200~300만 원이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취미를 좀 빡세게 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그 비전 프로보다 싸죠. 애플 비전 프로보다 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냥 한 번에 빡 만드시고 창고도 대여해서 하시고 한 1년 정도 이런 페어 다니고 하고 있는 힘껏 즐기신 다음에 남은 건 그냥 폐기해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그 버려지는 책들에 대해 생각이 항상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그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적게 만들어서 적게 팔고 자주 만들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무 깝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좀 덜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 저는 늘 만들고 있고요. 이게 맞나? 한별아 이게 맞냐? 그래서 혼잣말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냥 혼잣말을 많이 털어놓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시 트위터 헤비 유저고요. 그렇게 계속 혼잣말 하다 보면 정리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랑 단순히 지금 당장에 차오른 불만을 해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좀 구분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냥 뭔가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전 질문지에서 봤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되게 갸웃갸웃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뭐 타장르 예를 들어 뭐 영상, 뭐 연극 이런 거에서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를테면은 영화 한 편이 제작되는 데까지 그 걸리는 모든 시간을 감안하면 이건 정말 긴 작업이잖아요. 한 5년, 10년씩 이어지는 작업들이 되게 흔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출판은 되게 짧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출판에도 막 인생을 건 역작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요즘 웬만한 책들 기획 1년 안 넘거든요. 원고가 나오고 책 나오기 계약을 한 이후에 책이 나오기까지 1년 잘 안 걸리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 길다고 느끼진 않는 편이고 특히 웹소설까지 가버리면 제가 5천자를 오늘 3시간 써서 올리면은 한 2초 만에 댓글이 달리거든요. 누군가 보고 있다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분야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좀 더 직접적인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들이 그동안 출판계에 있었는데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다 자기만의 SNS를 떠나면서 작가님 이거 정말 좋았어요 같은 것들이 직접 들어오는 시대가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어쨌든 피드백적인 면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이걸 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많이 변했고 해서 저는 이제 출판이란 작업이 예전보다는 훨씬 텀이 짧아졌다. 그러네요. 이건 저의 질문이 좀 올드했네요. 네. 관객과의 반응이 굉장히 짧아진 게 맞겠네요. 뭐 상대적으로 짧아진 거지 역시 뭐 이제 직접 그 관객과 소통한 연극 이런 거보다는 훨씬 길겠죠. 네, 어쨌든 뭐 짧아진 편이다 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아쉬움 같은 것들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되게 민감한 영역의 이야기인데 출판 시장이 어렵고 작고 힘들다라는 공감대가 되게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느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읽고 별로면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만 좋았어도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리뷰는 이게 좋아요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의 90%는 쓰레기란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쓰레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여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소설이 다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취향이란 것도 존재하고 근데 다들 좋다 소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좋지 않은 것이 되게 고평가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받아야 되는 어떤 시장적인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얘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런 좀 되게 거품이 껴있는 이상한 현상 같은 것들을 최근 한 3년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어디 가서 말하면은 네, 매장되기 딱 좋은 말이라 조용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편집할게요. 넣으셔도 됐습니다. 여기서 편집하실 거예요. 말씀하시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흐름이 진짜 좋기만 한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저는 되게 많은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그냥 늘 하고 계신 분들이 늘 계시고요. 이미 너무 많다. 어디서 이런 화석을 캐왔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네, 그냥 다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라는 그런 거죠. 게 확실히 최근에 많이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들떠 있는 거야. 뭐 좋은 점도 있으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완전히 나빠, 이건 이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다 같이 어떤 그 축제처럼 들떠 있는 상황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그 사소하다고 느껴서 무시했던 문제들이 이제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뇌가 차분해지면은 이거 문제잖아 라고 지적하면은 또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약간 좀 경계하면 좋겠다 정도인 거죠. 저희 2002년 월드컵 할 때 다 같이 미쳐서 거리에서 축제하고 막 모르는 차 위에 올라가서 뛰고 해서 다 너무 기뻤지만, 그 응원이 끝나고 나서 차주는 무너진 차를 보면서 수리비를 혼자 감당해야 되고 경찰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슬픔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좀 더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모든 예술계는 유행이 있잖아요. 문학이 약간 유행을 늦게 타고 좀 길게 타서 그렇지 유행이란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동안 한국 추리 작가들이 경성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때쯤 해서 경성에 대한 자료가 많이 발굴 출간되었고, 그 작업을 하시던 그 연구자분들하고 한국 추리 소설 작가 협회랑 같이 이제 강연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리 소설 쓰는 작가들이 경성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경성 이야기를 많이 썼고, 그게 어떤 출판계의 경성 미스터리 유행으로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되게 사소한 걸 가지고도 유행은 발생을 하고, 특히 요즘의 SF 여행은 정확히 말하자면 20, 30대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가 쓴 SF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여론이 분명한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학계 미투 운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문학계에 신문을 내면서 진짜 더러워서 소설을 못 보겠다라고 엄청 욕들을 하고 문학의 전반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성까지 등장했던 것이 김추엽 작가였고, 굉장히 좋은 작품을 쓰셨고, 유행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좋은 작품을 쓰셨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 되게 좋은 여성 작가, 젊은 작가들이 쓴 게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좀 더 많이 보자. 우리 이거 안심하고 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출판계를 되게 지탱하고 있는 20, 30대 여성 독자분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의식적으로 많이 넘어가셨죠. 그래서 SF를 보지 않던 분들이 김초엽, 천산남, 황모가를 계기로 SF를 되게 많이 보시게 되었고, 그래서 영영페미 그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SF 씬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씬이 좀 SF 씬이 커지다 보니까 주변부에서 좀 더 다양한 장르들도 나올 수 있고, 스페이스 오페라라든가 하드 SF라든가, 저같이 이제 방구석에서 책 내는 사람들도 SF 유행에 편승해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되게 생산자와 소비자 측의 그 두 축이 되게 잘 맞는 케이스인데요. 그 한국 SF 씬은 되게 오랫동안 좋은 작품들을 꾸준히 쌓아왔어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거지. 근데 이게 찾아서 보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굴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속된 말로 먹을 것도 많고 맛도 괜찮았던 거죠. 그러면서 SF라는 장르 자체가 갑자기 확 부흥을 했는데, 이거는 SF 씬 내부에서도 굉장히 내부 역량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듀나, 김고영 이런 작가들도 지금 굉장히 되게 유명하고 좋은 SF 작가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한국 SF 작은 씬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한 작가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시대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있어서 많은 우연들 끝에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게 지금 세상을 바꿔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장르마다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한때 그 클럽하우스라는 서비스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특히 연극 예술들 하는 분들이 이제 방을 많이 파셨고,
가서 저도 좀 청취를 많이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문학계에서는 국가 지원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특히 작가 지원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 연극, 특히 소규모 연극 하시는 분들은 지원 사업 없으면 이거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공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쓰는 거고 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소설은 이거 하나면은 대하 소설도 쓸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국가 지원 있으면 좋지만 그게 필요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좀 잘 버시는 작가분들께서는 그런 것은 오히려 굴레처럼 느끼기도 해요. 저 괜히 하면 쓸데없이 달라는 거나 많지. 제한 사항이 어쨌든 생기니까. 나랑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사십니다. 이것도 좀 문학이란 씬 내에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평론이라든가 어떤 문예지 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가 지원 사업들이 그 한때 그 원로 예술인들 지원에 대해서도 되게 불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계라고 해도 그 안에서 국가 지원에 대한 어떤 의견은 되게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면 좋고 당연히 뭐 신청도 할 거지만 바라는 게 많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인가 됐었는데 창작 디딤돌이란 사업이었고, 그거는 그냥 돈을 주고 그냥 제가 쓰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했고 부담 없이 받아서 잘 썼습니다. 출판사 단위까지 가면은 뭐 세종문화도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책을 사주는 사업들이 있고, 이게 그 어떤 황량하고 가난한 출판계에 숨통을 틔워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독자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술가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국가 지원 사업 제일 잘 아는 것들, 그 공연계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계분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제일 모르는 게 문학계분들. 그러면은 약간 좀 너는 패배자야 같은 식으로 막 비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너무 훌륭한 거 아닌가? 너무 저는 그게 건강하고 그게 지속 가능한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작품을 내서 우리가 독자들이 행복해질지언정 저 사람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저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소중한 문화가 없다. 동의합니다. 그런 거여서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부터 전업으로 하려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만약 누가 그런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말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수입은 출판 외주가 더 많고요. 창작으로 전업을 하는 작가분이 가장 많은 것은 문학계에서는 웹소설입니다. 거기가 가장 돈이 많이 돌고 가장 상업적이고, 그쵸. 이제 뭐 드디어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럼에도 아직 레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그냥 이 정도 규모 최소한 유지하면서 잘 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이제 계속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홍대를 위주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적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 잘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거나 홍대에 있거나인 거지 동네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게 굉장히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서야 그렇구나, 이 동네에 나 말고 예술가들이 있겠지.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네 서점들도 좀 일부러 한번 가보고 인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야 저는 롤러 퀄리티를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뭐 강서구 예술가 지원 이런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거기에 그런 거를 뭐 신청할 거란 생각도 못 해봤고, 근데 요즘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여전히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독립 예술가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알아보고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축제 반만큼만 홍보했으면 봤을 텐데. 그런 면들이 있죠. 네. 허준 축제는 가보셨나요? 홍보 많이 해서 허준 박물관 앞은 지나갑니다. 네. 이것도 저는 이제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전에는 이제 술 마시고 놀러 홍대로 갔던 강서구의 청년들이 이제는 저기 발산 마곡 그쪽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근처 산책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막상 또 가면은 인생 네컷 이상의 어떤 즐길 거리는 없더라고요. 마실 거리만 있고. 근데 그건 요새 홍대도 좀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카페 숫자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거는 문화를 향유하러 갈 수 있는 동네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강서구청의 재림이구나. 강서구청 앞 그 활락가의 재림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여기도 결국은 그렇게 문화를 향유하러 오는 곳은 아니구나. 그건 좀 아쉽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독자 의견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작가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절반만 동의하는 편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작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필요하죠. 팔아야 되니까. 근데 세상에는 독자가 없어도 글을 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작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선행하고 독자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은 독자가 없어도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타입이라고 느끼고요. 그런 면에서 저의 동력은 저의 내적 동력이 가장 큰 편이고, 그래서 심적으로 지치면 작업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까부터 건강한 삶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고 하신 게 그런 건가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계속 추구를 하는 거죠. 저는 되게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라면은 이건 다른 문화예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일을 적게 해서 그런 쇼츠나 그 웹소설처럼 단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보다 더 긴 호흡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작가님들이 거기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에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 전엔 다들 책 읽지 않았죠. 무가지 신문을 봤죠. 무가지 신문을 4분의 1로 잘 접어서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 같은 것들이 꿀팁으로 돌아다녔죠. 그 시절을 담배를 안 사왔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그 통계도 좋아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매일 읽는 글자의 양은 늘어났대요. 책을 읽지 않는 거지 어차피 뭔가는 읽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단순 비교도 조금 문제적이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즐길 거리라고는 라디오와 책밖에 없었던 시대의 출판의 어떤 위용과 세상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출판의 위용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큰 엔터테인먼트 거리로 그냥 n분의1로 쪼개기만 해도 출판이 가져야 되는 파이는 훨씬 작은 거여서, 출판이 작아지는 거는 출판 산업이 한 40-50년 전보다 작아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뭐 책을 읽지 않을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웹소설을 보고 웹툰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 왔냐에 대한 이야기지. 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다들 막 옆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하게 지하철을 탔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하철 1호선 광인은 광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생겨 너무 찔리는데요. 저는 굉장히 좁은 규모의 친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의 그 좁은 친구 커뮤니티에는 평생 소설 읽고는 안 읽고 있는 동네 강서구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만날 때마다 어느 출판사, 어느 에이전시는 이렇다더라라고 얘기하는 작가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어지간히 고인 상태에서 이 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덜 느끼지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신인 작가분이라든가 처음 계약을 해보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별로 친하지 않아도 계약서 혹시 도움 필요한 말씀하세요, 봐드릴게요. 뭐 출판계 관행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말씀하세요, 무조건 알아드리고, 제가 몰라도 아는 사람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약간 업계인으로서의 동지의식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출판계는 낙후된 업계라서 사기꾼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선량한 신인 작가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그 작가들도 사람이라서 그냥 한 공간에 한 단톡방에 그냥 오래 모여 있으면은 서로 이상한 루머도 흘리고 험담도 하고 싸우고 다 하거든요. 네, 저도 막 가끔 그 얘기 듣습니다. 뭐 어디 톡방에서 한 별씩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1년에 한두 번은 듣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꼭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고, 신인 작가라면은 그런 물어보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냥 저 신인 작가인데요, 이번에 뭐 이런 걸 받았는데 이런 거 상담할 데가 너무 없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여쭤봐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보내셔도 아마 그 최소한의 대답들은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남한테 폭탄 돌리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보내시면 저는 아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최소한의 저희 어떤 안전망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만드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활동을 10년차 하고 있는 작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대학 졸업한 이후로 10년 뒤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거든요. 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엉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 다니는 내내도 난 1년 뒤에 내 몫을 상상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1년을 많이 못 다녔어요. 저는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뒤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정신건강이 정말 안 좋았을 때는 심각한 자살 사고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년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약간 금기업 같은 거였고, 이제 그나마 좀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내년에 이 책 내야지, 여름에 낼 거니까 겨울에 기획시켜야지, 뭐 이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10년 뒤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 제가 10년 뒤 대계를 세운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죠. 10년 뒤에는 내가 단종시킨 책들이 더 많겠지? 내가 1년에 한 권씩 만들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럼 10년 뒤에는 이게 10권이 쌓여있겠지?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서 팔지? 뭐 이런 거.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인덱스 판타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뭐 그룹설명을 짧게 얘기하자면은 1년에 한 번씩 판타지 좋아하는 작가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단편 판타지 단행본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작업을 제가 사실상 재능기부로 하고 있어요. 정말 돈을 안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10권까지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한 4-5권을 만들었어요. 10년 뒤면 그 10권 채웠겠네요. 좋은 일이죠. 그거 말고 저 개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10년 뒤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10년 뒤에 걔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거 많이 보시고요. 좋은 거를 아직 못 봤다 싶으시면 그냥 계속 보시고요. 그냥 소설이든 영화든 모든 컨텐츠는 10개 보면은 3개는 진짜 구리고 5개는 미묘하고 2개가 좋거든요. 그냥 그 2개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